지난주 보고서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요번에 제출하신 분, 2주차, 3주차를 제출하신 분은 아직 그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서론을 쓰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사실 어려운가 봐요가 아니라 실제 어렵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서술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뭐 이런 서술을 작성하는 법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주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뭔가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옛날 것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다 몰아서 이제 작성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아주 간략하게 한 서너 줄 딱 써주신 분도 계신데, 사실 그 둘 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118-15, 우리가 실제 실습은 NCS 3.42를 중심으로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론을 좀 쓰기 어려울 때는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뭔가 창작을 해내서 쓰려고 그러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원래 창작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헌을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뭘 드렸냐면은 IEC 2018-7하고 15를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목적이라든가 뭐 여러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NCS 3.22, 42, 그건 60118-15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국제 표준하고 미국 표준이. 어차피 국제 표준을 만든 놈들이, 이거 녹화가 되네. 한국말 잘 모르겠죠. 국제 표준을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들 걸 그대로 국제 표준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이 60118-15는 왜 필요한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검사의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음의 종류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원래 논문이나 어떤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고 해야 되지만은 이 경우는 60118-15만 들여다보더라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습의 서론을 쓴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특성 측정에 대한 뭐 필요한 이유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쓸 수 있지만 보고서이기 때문에 60118-15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만 쭉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60118-15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필요한 것을 기술만 하더라도 꽤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좀 위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고조파 왜곡에서 이 전고조파 왜곡을 보청기의 제조사에서 발행한 명세서와 비교를 한다 그랬는데요. 사실 보청기 제조사에 나온 명세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실습은 그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제조사의 그 명세서와 비교하는 것은 60118-7, 즉 NCS 3.22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제조사에서 명시한 500 주파수가 500하고 한 세 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주파수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실습한 것은 거의 뭐 3분의 1 옥타브 밴드, 3분의 1 옥타브 주파수별로 쫙 그 왜곡을 그 그래프를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세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지난번에 실습을 한 목적은 뭐냐면은 왜곡률을 이렇게 각 주파수별로도 측정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입력 음압이 증가할 때 왜곡이 증가하는 양을 살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보청기가 품질이 좀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좋다, 나쁘다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또 하나,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이 그 입력음압의 증가율에 따른 왜곡을 살펴보면은 이 보청기가 어떠한 압축 방식인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음압이 90dB SPL만큼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5% 이하의 낮은 왜곡률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압축 비율이 높은 인풋 아웃풋 AGCI 즉 입력 압축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풋 아웃 펑션 커브가 리니어 타입을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왜곡률이 나타난다. 그럼 이것은 출력을 압축하는 이러한 방식의 보청기다. 물론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더라도 뭐 또 미리 책을 보는 사람들은 쓸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난번에 실습에서는 입력음압이 증가하면 포화점이 출력음압의 포화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왜곡이 증가한다. 선형 증폭기에선 더욱더 증가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론 시간에 또다시 그 압축에 따른 왜곡의 변화를 또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건 좀 많은 분들이 실수라기보다 잘못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NSPL 90에서 RTG를 맞췄다 그랬거든요. 물론 NSPL, OSPL 90처럼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77을 빼서 기준 시험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을 맞출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NCS 3.42는 착용 목적, 측정 목적이 난청인이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에 각 입력 음압에 대한 주파수 반응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가. 결국은 그 나타나는 반응 곡선을 통해서 난청인에게 이 보청기의 그로 인한 청력의 개선 효과 또는 어음의 인지 능력 등등등을 파악을 할 수는 없어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NCS 3.42를 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은 이 NSPL 90은 난청인의 피팅 조절 상태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을 조절을 한다? 그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난청인이 실제 착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아니라면은 제조사에서 NCS 3.42를 분석한다 그러면 NSPL 90에서 레퍼런스 테스트 세팅을 해요. 그러나 피팅 포인트에서는 제월 센터에서는 유저 볼륨 그대로 볼륨을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을 맞추지 않고 그대로 컨티뉴 또는 스타트를 눌러서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뭐 잘못 썼다고 해서 마이너스 1점 감점 이런 식의 채점은 하지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이해가 좀 서로 다르니까 NCS 3.42 즉 60118-15로 측정할 때는 우리가 제조사가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유저 볼륨 그대로 레퍼런스 테스트 개인 세팅을 하지 않고 측정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보면은 OSPL 90 값하고 레퍼런스 테스트 개인 세팅 값하고 한 2dB 정도밖에 차이 안 났을 거예요. 더구나. 그래서 그냥 스타트를 눌러서 측정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요? 보고서에 대해서.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자꾸 이제 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기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론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번에 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론 시간에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은 원래가 이 내용입니다. 보청기의 전기음량 조절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실습이
그 음질의 조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프로그램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이라고 써놓은 것은 오늘 수업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아예 이제 수동식 보청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하고 직접 실습은 프로그램식부터 다루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자, 잠깐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그 개요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난청인에 대해서 보청기의 이득 또는 주파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청기의 이득과 주파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X축이 주파수, Y축이 뭐 dB, 게인도 좋고 SPL도 좋은데 지금은 dB, 게인으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득이라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에서 어떠한 입력음압이 제시됐을 때 증폭을 얼마나 하는가, 요게 바로 게인이 되겠죠. 주파수 반응은 이제 주파수에 더 많은 주파수에서 이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을 하고 나타난 것을 각 주파수별 이득인데 이것을 우리가 음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득을 나타난 것을 음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출력 음압으로. 그럼 요거는 이득에다가 여기에 제시된 입력 음압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난청인의 고막에 전달되는 음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득은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에서 그냥 이득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주파수 반응은 여러 개의 주파수에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쭉 연결을 하면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곡선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반응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파수 반응 곡선에서 특히 대화음 레벨에 대한 다양한 주파수에서 이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청기 대화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파수 반응에다가 그 형태, 곡선이 나타났으니까 주파수 반응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득과 주파수 반응 곡선을 조절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득이란 것은 특정한 주파수에 대한 증폭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 반응 곡선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득을 조절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곡선의 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곡선의 형태는 왜 고려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이 모든 주파수 대역, 조금 깊게 얘기하면은 3분의 1 옥타브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압을 다 모두 합친 것을 우리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음질이란 것은 어떤 거냐? 이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높으냐,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낮으냐에 따라서 소리가 베이스음이 많이 속한, 그러니까 소리가 좀 굵게 들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주파수 이득이 내려가면 소리가 가늘게 또는 약하게 들릴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득을 내렸다. 그러면은 소리가 가늘어지지만 음량은 작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전체 음량을 맞추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체 음량을 맞추는 것은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 저주파수의 이득을 올리고 내리니까 소리가 가늘어진다, 굵어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음질인데 이게 바로 주파수 반응 곡선, 이러한 형태를 조절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음질의 변화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너무 복잡해서
똑같은 그래프에 여기에 dB가 되겠고, 주파수 반응 곡선에서 아까는 저주파수의 이득을 올리고 내렸는데 이번에는 고주파수의 이득을 올리고 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고주파수의 이득을 내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이 저주파수의 이득이 강조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역시 소리가 굵어질 수 있다. 다시 이걸 올리면은 여기에 비해서 아까에 비해서는 고주파수의 이득이 높아지니까 고주파수의 이득이 강조된 모습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음질이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또는 날카로워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러한 그 음질 관계, 그 다음에 대화음, 여러분들께 들리는 전체적인 어떤 대화음의 음량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조절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난청인이 보청기로 인한 착용 만족도가 많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득이라든가 주파수 반응은 청력이 같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그 청력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주관적 개개인의 성향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등등에 따라서 서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난청인에게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한다, 주파수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그 난청인에서 특별하게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해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큰 노하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가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근데 뭐 컴퓨터가 다 해준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닌데,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조절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난청인들이 이렇게 조절했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저렇게 조절했을 때 저러한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음질을 조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측에 있는 A 선형 증폭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은 실선이 건청인의 라우드니스 그로스예요. 점선이 전음성 난청인의 라우드니스 그로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0dB 또는 20dB를 들려줬을 때 건청인은 작다 또는 아주 작다로 느낍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입력 음원 레벨을 증가를 시키면은 그때마다 이제 한 50dB가 들어오면은 편안하다. 그 다음에 60dB가 들어오면은 편안하지만 약간 크다. 90dB가 들어오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전음성 난청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수평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니까 40이니까 40dB, 30dB까지가 들어왔을 때는 아직 소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30dB가 들어오니까 아직 겨우 들어요. 그 다음에 50이 들어오면 작다. 70이 들어오면은 이제 편안하지만 약간 작다. 80dB가 들어오면은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건청인이 느끼는 그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건청인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난청인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가 거의 어떤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무 크다를 한번 볼게요. 90dB가 들어왔을 때 너무 컸어요. 근데 전음성 난청은 이 방식대로 따르면 30dB를 더 높여주면 120dB가 들어왔을 때 너무 크다고 느낄 거라는 얘기죠. 편안한 소리,
건청이는 50일 때 편안했지만은 난청이는 80dB일 때 편안하다. 결국 소리를 인지를 함에 있어서 음량 증가 특성에 있어서 모든 소리에 대해서 건청인과 난청인의 차이는 30dB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실 쉬워요. 뭐가 쉽냐? 난청인에게 이득을 제시하기가, 이득을 제공할 때 쉽다는 거예요. 청력 역치가 증가한 만큼 그 차이만큼을 증폭해주면 소리를 잘 들을 것이다. 그런데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는 똑같이 20일 때는 아주 작다, 50일 때는 보통, 90일 때는 너무 큰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력 역치 레벨이 50dBHL이란 거예요. 왜? 50dB를 들려줬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겨우 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50dB를 들려주니까 소리를 인지했어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도 50dB를 제시하면 편안하게 들리느냐? 그래서 10, 20, 30, 40, 50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들려주니까 편안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커도 너무 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청이 이 그래프의 경우 편안하게 들리려면 얼마를 증폭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편안한 소리, 여기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이 몇 dB입니까? 70이거든요. 20dB만 들려줘도 편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는 90dB가 들려지면 너무 크다고 느끼죠. 그렇죠? 너무 큰 소리에 대해서는 이득을 안 줘도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건청인과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한 이득을 줬는데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따라서 이득이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전음성 난청은 음향 저항, 고막이나 이소골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음향 저항이 증가한 경우는 역치가 증가한 만큼 모든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역치가 증가한 만큼만 이득을 제시하면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감각신경성 난청은 역치가 증가한 만큼이 아니고 작은 소리는 역치가 증가한 만큼 들려지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 이득은 점점 줄여줘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크기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러한 그 일정한 이득을 제시해도 듣는다.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결국은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선형 증폭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득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비선형 증폭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시청할 때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 분 한 분 신청하시면 곤란하지만은 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요거 이해가 안 가니까 조금 더 오픈해 달라고 하시면 계속 열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 관계상 계속 이론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미안하지만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청기를 조절을 해줄 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청력 손실의 종류, 즉 손상을 입은 부위가 어디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전음성이냐 감각신경성 난청이냐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음성이냐 감각신경성 난청이냐를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심한 경우는 패스티까지 찍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가장 쉬운 게 난청인의 기도와 골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단원지도라든가 시스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도와 골도예요. 그래서 그 골도가 좋으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거의 뭐 이건 감각신경성으로 보고 비선형 증폭 시스템으로 보청기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도하고 기도가 붙었다.
거의 붙어서 다닌다. 아니면 골도가 거의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피팅을 해야 되죠. 자,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선형으로 피팅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입력음압에 대해서 50, 60, 70, 80에서 이득이 같게 나타나는 것. 근데 맨 마지막은 좀 떨어졌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출력 제한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피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이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 50, 보통 소리 65 또는 70, 큰 소리 80dB의 이득을 모두 같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면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피팅이 필요하죠. 50, 60, 70, 80. 결국은 입력음압이 증가할 때 이득이 점점 감소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다가올 텐데 그렇다면은 보청기 피팅 소프트웨어에다가 우리가 입력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력, 기도와 골도를 모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센터 운영자 중에 어떤 분들은 골도를 아예 측정조차를 안 해요. 이걸 모르고 측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골도 입력하지 않아도 측정이 조절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골도를 입력을 해도 얘 소프트웨어가 좀 안 좋아서 이 골도의 의미를 모르고 피팅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전음성 난청이기 때문에 이득을 다 붙여줘야 되겠다. 같은 이득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 점차 줄여줘야겠다.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짧은 경우 또 그것마저도 안 되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전음성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간주하고 피팅했을 땐 소리가 깝깝하게 들립니다. 근데 왜 깝깝하게 들리지? 그래서 맨날 소리의 크기만 조절을 해요. 백날 조절해봐야 그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로. 반대로 이 사람이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전음성 난청을 피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밖에 나가면 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식이 비선형 증폭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처음에 보청기 착용시켜주고 제 목소리 괜찮아요? 좋대. 그럼 가세요. 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밖에 나갔더니요 차 소리라는 게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센터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요 시끄러운 데 가서는 볼륨을 줄이고 조용한 데 가서는 볼륨을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스워 보이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실제 선형 증폭기에다가 볼륨이 달려있는 보청기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선형이 오면서 이제 볼륨을 아예 없애버렸죠. 옛날에는 시끄러우면 볼륨을 조절해서 썼는데 지금은 조절해서 못 쓴단 말이에요. 물론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실제 이제 할 실습입니다. 선형 증폭 시스템의 조절인데 아까 맨 앞에 써놨듯이 비선형부터 그냥 바로 출발을 할게요. 그리고 프로그램식 보청기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조절을 방법이 손으로 하느냐 아니면 컴퓨터가 조절해 주느냐 이러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개념은 똑같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비선형 증폭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절하는 것들은 보통은 음량 조절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질 조절기를 조절하는데, 음질 조절기에는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 그 다음에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주파수 반응을 조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수동식 보청기에서는 그 음질을 조절하는 자그마한 볼륨, 트리머라고 하는데 자그마한 볼륨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 시기에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음질 조절기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음질 조절기란 말은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이 정도 주파수 이 정도 주파수 이하의 이득을 조절하면 음질 조절이 된다. 이 정도 주파수 대역 이상을 조절하면 고주파수 대역의 음질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뿐이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식 보청기에 대한 내용인데,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실습 3-1과 3-2를 같이 보시는 것이, 실습은 하나지만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식과 프로그램식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수동식은 음질 조절기든지 뭔지 따로 있는 그 트리머, 저항을 손으로 돌려야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보청기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보청기 같이 안 보이는데, 이런 보청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하이프론 다 뗐나? 예. 왜? 여기 하이프로 있어요. 네. 예, 하이프로 박스가 있을 거예요. 저기 들어보시면은 왜 여기는 여기만 없습니다. 여기도 없네. 원래 여기도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네, 일단 여기도 해서 저쪽으로 하나 갔나?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보청기를 하이프로 박스라든가, 이것은 하이프로 박스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와 연결을 해서 이 보청기에 있는 내용을 본체로 전달하거나, 본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변경된 내용을 다시 보청기로 전달해서 보청기의 어떤 여러 가지 전기명적 특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하이프로 박스는 사실은 옛날로 얘기하면, 요즘은 이제 USB 포트로 바뀌었지만은 이게 일종의 별거 아니에요. 통신 포트예요. 아주 옛날로 말하면 RS232C라고 하는 그 시리얼 통신 포트인데, 결국은 특정한 기기와 컴퓨터의 본체를 통신하게 해주는, 우리가 프린터 포트를 패러럴 포트라고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를 시리얼 포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도예요.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한 200만 원 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업을 조금 했었어요. 이병철의 버금가는, 지금은 이건이지만 예전에는 이병철의 버금가는 대사업가가 되겠다고 해서 처음 만든 것이 이 RS232C라는 통신 포트였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그때 돈으로 원가가 한 3,000원 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올라봐야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근데 이런 RS232C 같은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 200만 원 받으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이거는 보청기의 6대 메이저라고 한다 그러면은 GN 리사운드 계열, 그 다음에 포낙, 와이덱스, 오티콘, 시멘스, 스타키, 이 정도일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돈을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힘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히어링 인스트루먼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힘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야, 너네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보청기와 관련된 장비를 운영을 할 테니까 그걸 너네들이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회사를 운영해라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것이 힘사, 이런 힘사에서 만든 하이프로 박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하이프로 박스가 이제 점점 변화해서 이제 무선으로 나오죠. 지금 오늘 할 실습도 무선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보청기를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인터페이스 없이, 이런 인터페이스가 없이 바로, 물론 USB에 꽂는 조그만 인터페이스가 있긴 하죠. 그거와 연결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이프로 박스고, 요거는 이제 요거와 본체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근데 지금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도 없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보청기가 이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에는 여러 가지 피팅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겠죠. 여러 가지 피팅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제조사마다의 피팅 소프트웨어예요. 원래 옛날에는 힘사에서 개발한, 아까 말씀드린 힘사에서 개발한 노아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서는 다양한 여러 회사, 뭐 시멘스가 됐던 뭐 벨톤이 됐던 이런 여러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아니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세 군데 회사가 있으면은 처음엔 경쟁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이제 먹거리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BC라는 회사 중에 A가 B라는 회사 걸 뺏어와야 됩니다. 또는 C라는 회사 걸 뺏어와야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노아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잘 나가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노아 너 여기다 넣지 마. 그냥 아예 스탠드얼론으로 내 보청기에 노아 통하지 않고 바로 인스톨해서 바로 피팅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도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좀 겁나요. 이게 맨날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멘스만 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것도 취급해주면 좋은데 맨날 시멘스만큼만 하거든요. 다른 회사 보니까 어이씨 이런 현상이 발생하네. 그럼 우리도 노아 안 써.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물론 노아를 쓰는 회사도 있지만 포낙, 시멘스, 스타키, 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또 와이덱스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각각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USB를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 포트를 쓸 때는 시리얼 포트는 이제 번지수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드레스 지정이 계속 어드레스가 충돌이 나와서 A사 깔고 B사 깔면 컴퓨터 셧다운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식 보청기에는 청력 검사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청력 검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도와 골도 청력치를 기본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겨 6라든가 비선형 증폭기에서는 여기 선형도 있는데 선형은 지금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설명을 건너뛴 거고, 피겨 6라든가 DSIO L-NL1 또는 2, 뭐 IHAB 등등등 여러 보청기 적합 공식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은 나중에 7장, 8장에서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이런 공식들이 이런 포뮬라들이 사용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포뮬라를 이런 적합 공식을 선택을 어쨌든 해야 되는구나, 그 개념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범용화된 그 보청기 적합 공식 외에도 제조사에서 만든 자기네 보청기 특성에 뭐 맞게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조사에서 만든 보청기 적합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난청인에게 이득과 주파수 반응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러한 보청기 적합 공식 1차를 맞추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수업 시간에 뭐 한국 난청인의 선호이득이라든가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왜 필요한가,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 텐데, 잠시만 그 의문을 참아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청기 적합 공식, 프로그램식 보청기는 이러한 그 이유로 필요하다. 또 청각적 요소는 뭐 기도 골도만 기본적으로 입력해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시그니아를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 시그니아는 예전에 시멘스였죠.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아이고, 너무 늦었네. 다시 들어가서 신규 고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입력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죠. 성은 뭐 이런 건 기본적인데 뭐 입력 안 해도 사실 되긴 해요. 번호를 입력을 해도 돼요.
생년월일은 가능하면 넣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냥 대충 넣을게요. 왜 생년월일을 넣는 게 좋으냐면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인간은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외도의 크기가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커지면은 외도의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투시스 커플러 기준으로 그만큼 제시해야 되는 이득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동과 성인이 소리를 듣는 방법은 좀 더 다릅니다. 탑다운이냐 발음업이냐 이 문제예요. 아동은 발음업이에요. 처음에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 소리를 듣고 뇌에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고 어떻게 표현되는구나. 근데 성인이 되면은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적당히 들리더라도 뇌에서 이 소리는 이 소리로 알아들어야 돼 라고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에 대해서는 이득을 또는 주파수 반응을 조절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 다르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는 계속 연구 중이라는 거죠. 자, 됐고 뭐 주소 이런 거 다 연락을 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여기서 저도 사실 이거 거의 사용을 안 해봤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근데 되게 비슷비슷해요. 청력도, 보청기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일단 먼저 청력도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기도 역치, 골도 역치. 기도. 여기서는 2번 클릭해야 입력이 되네요. 어떤 보청기는 3번 클릭해야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보청기는 4번 클릭해야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골도도 입력을 해봅시다. 골도. 지금 이렇게 입력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력했다라는 겁니다. 왼쪽은 더 해볼게요. 왼쪽도 마저 다 해볼게요. 왼쪽은 제가 지울게요. 아유, 이게 지금 다 지우면 안 되지. 선택한 역치 삭제. 이것도 지우고. 아이씨, 골도만 또 못 지우네. 자, 이득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게요. 저 청력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골도를 얘는 좀 좋게 만들게요. 필요가 없는데. 선택한 역치 삭제. 아예 좋게 만들게요. 그러고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로 가야 되겠죠. 이제 보청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쾌적 역치, 불쾌 역치 더 넣으면 좀 더 쓸만한 피팅이 되겠죠. 조절이 되겠죠. 보청기로 갈게요. 자, 지금 연결된 보청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할 거예요. IT로 찾아볼게요. IT로 찾아봤더니 지금 뭐 이러한 보청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러한 보청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선택을 할게요. ITC 대략 보니까 118에 55 정도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청기가 연결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안 넘어가네요. 연결이 안 됐더니 이게 분명히 시뮬레이션이 있을 텐데 시뮬레이션이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어허 처음 화면에서 시뮬레이션 있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예 모니터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소프트웨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초기 피팅이 있어요. 초기 피팅이 있고, 피팅에서 보면은 보청기 1구기 최대 출력 가능. 보청기 별로 없네. 여기는 또 야야야. 여기는 눌러보니까 청력대 표기 피팅 주파수 방향 제가 뭘 찾으려고 하냐면은 저걸 찾으려고 해요. 피팅 포뮬라를 보충 적응식을 여기서 보시면은 이득으로 표시했고 시뮬레이티드 IG로 표시했고 이득으로 했고 노이즈고 여기 있네. 커넥스 핏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넬-NL2 뭐 DSL-IO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DSL 이제 넬-NL2가 여러분은 아직 생소하겠지만 넬-NL2가 상당히 좀 많이 쓰는 공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커넥스 핏이란 것은 시그니아의 제조사에서 만든 피팅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괜찮네. 넬-NL2로 할게요. 닫기. 뭐가 괜찮다고 했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에 갖다 대면은 주파수 반응 곡선 50dB, 주파수 반응 곡선 이게 65dB, 여기 80dB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입력음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50, 65, 80 증가할수록 이득이 떨어지죠. 비선형이란 얘기죠. 얘는 입력음압이 입력음압이 증가할 때 이득은 여기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오른쪽은 제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도와 골도를 거의 붙여놨어요. 왼쪽은 전음성 난청을 만들어놨거든요. 기도는 나쁜데 골도는 거의 정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을 설명할 때 얘기하고 지금 딱 맞아떨어져요. 물론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구현시켜 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이번 뭐 기본 피팅이 있고 무시 여기서 중간 소리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소리 본인의 말소리 부드럽게 날카롭게 자 부드럽게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파수 대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날카롭게 하면은 고주파수 대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타겟이지만 요게 여기에 있는 부분은 실제 어떤 보청기 이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클라우드 서비스 왼쪽 위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네, 화살표 왼쪽으로 되는 표시. 프린트기 바로 오른쪽에. 예. 그거 바로 오른쪽. 아니 저기 그 내용이 아니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어쨌든 이거를 돌리는 걸 좀 쉽게 찾기 쉽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이죠. 예, 어디 갔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겠어요. 분명히 여기 어디 아니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화했으니까 애초에 피팅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 피팅으로. 재계산을 예? 피팅. 이걸로 사수식 이걸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세부 피팅을 한번 가볼게요. 세부 피팅으로 가면은 지금 요거는 조절할 수 있는 주파수 대기 요 부분하고 같이 보세요. 조절되는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까맣게 나타나는 부분 여기 갖다 대면은 500, 한 750 이하. 여기는 가운데, 여기 맨 우측.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으면 얘를 조절하면은 얘와 얘가 동시에 변하거든요. 다시 원위치 시키고.
자, 이 상태를 조절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니까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 둘, 세 개로 마련을 해놨어요. 세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고 조절하는 주파수 대역이 세 개니까 3채널이다, 세 채널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세 채널인지 16채널인지는 제조사의 스펙을 봐야지 합니다. 요것만 보고 채널 수는 구별을 못해요. 조절은 3개를 해놨지만 실제 채널 수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쪽을 조절을 했다. 이쪽을 조절을 했다. 지금 이거는 보면은 조절을 했더니 얘만 변하네요. 나는 이거를 전체가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또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 상황, 이득. 얘를 핸들을 1로 바꾸시면 아니 됐어요. 이거 1로 바꾸면은 볼륨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올라가죠, 그렇죠? 한 채널로 하면은 전체가 올라가고 전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볼륨 역할이거든요. 지금은 음질을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채널을 두고 음을 좀 부드럽지 않게 날카롭게 만들겠다 그러면 얘를 조절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0 이하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고주파수를 조절하겠다 그러면은 고주파수 쪽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쪽이 저주파수 대역 조절기, 요 채널은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내가 전체적인 음량을 키우겠다 그러면 핸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올리면 되죠. 그럼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비슷비슷해요. 약간의 센스만 있다라면은 이런 것은 요걸 의미하는구나. 저도 지금 요 소프트웨어는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매죠, 그렇죠? 어떤 걸 조절해야 돼, 어디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보면은 대부분 나타납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절할 때는 항상 이러한 것들 이득으로 표시를 해서 꼭 조절을 하십시오. SPL로 조절을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득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득으로 조절해야 내가 어느 정도 증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나중에 난청인의 반응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겟보다 얘가 상당히 낮아져 있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어떤 조절하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조절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절하는 것을 생략하느냐? 생략하지는 않고 조절할 게 많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는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조절 방법만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운드 관리라든가 측정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은 영업사원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조사마다 같질 않아요. 용어도 틀리고 조절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팅 어시스턴트는 이제 보면은 보통 상에서 말소리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세부상에서 화자가 멀리 있을 때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긴 하죠. 근데 이거는 보청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해주지? 라고 할 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컴플레인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조절을 바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쪽을 내려준다든가 또 너무 좀 높여준다든가, 또는 이 사람은 작은 소리의 이득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작은 소리 이득을 낮춰준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죠. 지금 제가 요 변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요건 지금 처음 들어가 보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이라든가 또 선이 겹쳐 있는 부분이 어떻게 겹쳐 있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각 그 제조사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되겠죠.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주파수 이득 조절. 여러분들은 오늘 하실 것은 요걸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파수의 볼륨을 조절할 때는 전체 이득이 올라가고 내려가게. 그 다음에 음질을 조절할 때는 이 주파수 대역을 3개 정도, 이따가 보면 16개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을 한 3개 정도로 꺼내놓고 이렇게 했더니 저주파수의 이득 조절, 이렇게 했더니 고주파수의 이득 조절,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MPO라는 것이 있어요. MPO. 요것도 한번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거는 지금 가르치면 안 된다. 하여튼 MPO도 조절을 해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절을 할 것은요. 다시 올라가서 원래 들어가서 일단은 기속형 귀걸이형 보청기를, 이거 스테토스코프 있죠, 저 있다가 네. 스테토스코프 연결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볼륨을 먼저 조절합니다. 볼륨이란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들을 하나로 해놓고 전체 이득을 올리거나 내리면 됩니다. 아까 그 청력도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청력은 여러분들한테, 그 청력에 대한 증폭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참으세요. 잠깐 참고 정 안 되면 한쪽만 연결한다든가, 그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오래 듣지는 마시고. 자, 그래서 볼륨을 조절했을 때 주변인의 대화음 크기 및 음질, 또 주변에 나타나는 팬 소리, 바람 소리, 종이구 소리 등등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먼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득을 또 측정을 해야 되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증폭음을 편안하게 들리도록 조절한다 그랬는데, 그냥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단 그 소프트웨어가 추천해주는 그대로의 증폭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주변의 대화음 크기 음질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볼륨을 올리는 거는 좀 힘들 테니까 내리세요. 다시 이걸 기록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놔야죠. 그렇죠? 뭘로 측정을 해요? NCS 3.42로 측정을 하십시오. 또 이것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음용 조절기를 크게 또는 작게인데 작게 조절하십시오. 크게 조절하면 불편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역시 똑같은 거를 들으시고 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가능하면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안 내려가면 다시 올리세요. 또 그걸 조절한 다음에 다시 음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다시 이제 이거 또 빼먹었네.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성능 측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고주파수 대역 조절기를 조절하고, 들리는 어떤 현상을 기록하고 성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MPO를 조절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또 성능 분석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처음에 이제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그 핏에서 이걸 들었어요. 여기는 음량 조절기를 아직은 조절 안 했으니까 조절을 한 다음에 성능 분석한 다음에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내가 듣는 어떤 느낌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것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 거와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음이 날카롭다, 시끄럽다, 보고서 쓰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날카롭다, 시끄럽다를
변형된 거에서 또 변형이 되니까 그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음량 조절기를 조절했을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실습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초기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실습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따가 이제 실제 피팅 할 때 다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기서 음질 변화를 기록을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거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록을 음질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화음의 음질이 변화할 수도 있겠고, 주변에서 잡음 소리가 변화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변인의 대화음 크기와 음질, 대화음 크기는 커졌다, 더 커졌다. 그 다음에 음질은 대화음이 날카로워졌다, 대화음이 더 부드러워졌다, 변별력이 없어졌다, 이런 것이 음질이 되겠죠.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 주관적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이 실습의 목적이 난청인에게 조절했을 때 실제 난청인이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지요? 예. 네, 아까 MPO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는데 지금 MPO 예, 설명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요. 예. 근데 조절을 그러면 예, 할 겁니다. 해요? 여기 마지막에 MPO, 여기 최대 출력 조절기가 MPO입니다. 네, 맥시멈 아웃풋 파워. 예. 맥시멈 아웃풋 파워라는 사람도 있고 맥시멈 파워 아웃풋이라는 사람도 있고 MPO냐 MOP냐 뭐 같이 쓰더라고요. 자, 없으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저기 앞에 가서 실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